반갑습니다. 감정평가 실무 강의를 맡게 된 여지훈 평가사입니다. 또 이렇게 해커스에서 여러분들 수험생 만나니까요. 되게 반갑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잘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야 이제 강의를 한 지도 이제 2년, 3년째 되고요. 업계에서도 이제 제가 합격한 후부터 또 이제 활동을 많이 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다 해왔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실 텐데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으니까요. 잠시만 소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여기 잠깐 쓸 텐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지훈 감정평가사입니다. 자, 감정평가사 23기고요. 23기 네, 여러분들이 이제 36회 합격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합격을 하시면 제가 한 13년 정도 선배인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2013년에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아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한국 부동산원 공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부동산원에서 이제 한 5년 정도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법인 공감이라는 곳에서 인천에 지사장을 좀 맡고 있다가요. 지금은 저기 이제 세경이라는 감정평가 법인에서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선은 지금 주제 자체는 우리가 감정평가 실무 자체를 잘하는 게 이제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강의를 잘 이끌어 나가 드릴 건데, 합격을 하신 이후에 같이 이렇게 공기업을 갈 건지 민간 법인을 갈 건지, 법인에서 근무를 한다 그러면 어떤 점이 이제 또 같이 이제 얘기해 볼 건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선생과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학생으로 만나지만,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같이 업계 동반자로서 같이 활동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국 부동산원 옛날에 한국감정원이거든요. 나름 이제 그 신의 직장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부동산원으로 바뀌었어요. 원래 감정원이었는데 지금은 감정평가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퇴사를 하고 지금 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제 이 한국 부동산원, 원래 감정원에서 그 근무를 해야 원래 감정평가를 다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어떻게 보면 커리어를 좀 공기업 먼저 쌓고, 지금 이제 감정평가 법인에서 활동을 잘하고 있다. 요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수험적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이제 다른 내용도 많겠지만, 제가 그동안 참 이제 2013년에 2012년 12월에 합격을 해서 2013년부터 강의를 했는데 참 많은 문제를 맞춰 왔어요. 제 잘 알고 제 PR이다 보니까 많이 말씀 안 드릴 건데, 딱 이제 그 작년에 딱 합격하신 분들 얘기만 좀 들어보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수석 배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등 배출했고요. 그 다음에 4등도 배출했습니다. 이 뒤에부터는 그냥 안 알아봐서 이제 없는 걸 수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죠? 근데 아마도 2등이신 분도 제 강의를 좀 이제 듣거나, 요게 이제 제 스터디 들은 분 기준이거든요. 우리 토요일에 실전 연습하는 모의고사 강의 있잖아요. 그거 들은 분들만 기준한 거예요, 제가. 기본 강의 들으시고 제 문제 따로 푸시고 하는 분들까지는 제가 안 봤는데, 합격을 하시는 과정에서 제 강의나 제 문제를 안 풀고 합격하시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2등도 봤을 거다 짐작이 되죠. 네. 그래서 이 작년 35회 합격 시험 합격자에 대한 성과가 괜찮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저를 믿고 1년 또 열심히 같이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기 지금 이분들도 여기 성함 살짝 써드리면 어차피 그 유튜브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여기 35기 한땡땡 평가사님, 여자분이시고, 여기는 남자분 왕땡땡 평가사님 계시고, 여기는 이제
김땡땡 평가사님인데 참 수업 끝나고 질문 많이 하셨어요. 예. 더 많이 하셨어요, 이분은. 더 많이 하셨어요. 예. 거의 뭐, 예. 수석 제자 느낌으로 질문 많이 하셨고. 이분도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이분이 좀 특이한 점 뭐냐면, 다른 이제 선생님 밑에서 이제 저기 시험 공부를 하시다가, 예, 그 재작년 시험에, 예, 그러니까 직전 시험 말고, 전전 시험이죠. 전 시험 말고 전전 시험, 34회 시험에서 사실 39점 받으셨거든요. 예, 과랑나셨어요. 근데 저 만나셔가지고 30점 올랐거든요. 69점으로 합격하셨습니다. 실무를요. 뭐 다른 분도 다 실무 다 잘하셨는데 이분은 이제 제가 참 열심히 가르쳐서 잘하신 분이고 이분도 참 질문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실무에는 크게 예, 잘하셨지만 이 두 분에 비해서는 약간 손색이 있었는데 그래도 수석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세 분 다 축하드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내년에 아니죠, 올해죠. 올해 10월, 9월, 10월에 발표가 날 텐데 그때 이런 기쁜 소식을 저한테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하나 적어드려야겠네요. 예, 전화번호. 사실은 이제 수험생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카카오톡이나 뭐 문자로 공부 질문을 좀 받아들이긴 좀 쉽지는 않아요.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경적이 이제 그 감정평가 법인인데 예, 주식회사입니다. 제가 이제 대표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뭐 워낙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현업을 하는 평가사거든요. 아마 그 평가사 시험을 공부하시면서 많은 분들을 만날 텐데 선생님들을요. 저만큼 예, 평가를 많이 하는 이제 선생님은 안 계실 겁니다. 그쵸.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실무 강사라는 게 감정평가 실무잖아요, 말 그대로. 실무를 모르고 현업 실무를 모르고 실무를 가르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화가 뭐 낮에는 거의 전화 통화라던가 사람 만나는 것만 해도 정말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죄송하지만 뭐 그 유선으로 질문이라던가 뭐 공부 질문이라던가 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해 주시고 카페에 있거든요. 카페로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더 좋은 거는 이렇게 수업을 오셔서 예, 쉬는 시간에 질문하신다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그 토요일마다 이제 스터디를 진행하니까 스터디 강의가 끝난 다음에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그 여러분들께 좀 가외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전화로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뭐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예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요일에 수업 끝난 다음에 뭐 공부 질문을 좀 하고 싶다, 패스 문제를 풀다가 궁금한 게 많은데 요거 좀 많이 모아놨다, 1시간 정도 분량이 된다 한다고 하시면 전화 연락 주셔가지고요, 제가 수업 끝나고 몇 시경에 오십시오 하거든요. 예, 그 예약 시간을 말씀드려요. 그러면 그때 맞춰서 같이 쫙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정말 일주일에 제가 수업을 끝나고 보통 이제 뭐 4시, 5시 전에 끝나는데 제가 빨리 갈 때가 거의 뭐 9시, 10시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그 오시면 제가 개별로 오랫동안 참 많이 이렇게 그 궁금증을 많이 풀어드려요. 그래서 일단은 그 요 전화번호를 통해 가지고요. 공부 질문이 생길 때 예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해드려요. 당장 지금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책을 풀어야 되고, 하루에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방향을 잡아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지 그걸 모르는데 지금 급하잖아요. 이건 급하거든요. 급하기 때문에 공부 스케줄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공부 방향성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묻고자 하시면 연락 주시고
제가 가급적이면 바로 전화 드리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카톡으로 할 수 있으면 제가 카톡으로 답변 다 드릴게요. 그래서 공부 상담 같은 경우는 오셔서 해줘도 좋고요. 저랑 같이 이제 1년 스케줄 한번 짜보겠다 하신다고 하면 뭐 그냥 다 들고 오셔가지고 저랑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당장 어떤 책을 풀어야 될지 솔직히 한 5분만 통화하면 될 것 같은데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바로 연락 드릴 거니까요. 제 전화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부 상담 꼭 이제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다가 책의 회독수가 돼가지고 일정 이상 궁금증이 생겼다 하면 예약하셔가지고 오셔서 저랑 같이 대화하고, 좀 전화도 불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기가 힘들다, 뭐 이제 요즘은 또 이제 지방에서 자택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우리 카페 통해 가지고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일주일에 뭐 하루나 이틀 정도 정해가지고 질문 답글을 쫙 남겨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 꼭 다들 수석 해주세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같이 뭐 수업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제 책인데요. 패스 감정평가 실무라는 책인데 아주 두꺼운 백과사전까지 책이거든요. 모든 내용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네,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제 두꺼운 책으로 보실 텐데요. 그 책에 지금 이제 표지가 되겠고요. 요 책을 벌써 9판이잖아요. 9판이죠. 제가 10년 넘게 지금 이제 활용해 온 책입니다. 자,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챕터 1 감정평가의 기초고,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감정평가사라는 것, 그리고 감정평가라는 것을 처음 접해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제 깊은 내용을 쭉 설명드리는 것보다는요, 우선은 감정평가라는 게 뭔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감정평가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것까지도 설명을 드리면 이게 다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 실무 공부에. 그래서 같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감정평가의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감정평가가 뭔지,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되어 있거든요. 자, 우선 감정평가사가 뭐 하는 직업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뭔지 알면 훨씬 더 명확해지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토지 등이라는 것을 이제 대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경제적 가치를 판정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토지만 하는 건 아니겠죠. 참 많은 물건을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그게 다 우리 감정평가사의 일이고 우리의 업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사 말 그대로 감정하고 평가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떠한 부분을 감정평가하는 거냐, 경제적인 부분을 한다는 거죠. 경제적인 부분. 그래서 이게 법적인 부분도 있고, 조금 더 명확하게 써드리면 사실 이제 뭐 부동산을 이제 주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3대 측면이 있는데, 물리적인 부분이 있고요. 물리적. 그리고 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부동산을 이제 3대 측면으로 바라본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감정평가 이론 수업을 들으시면 더 많이 들으실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바라볼 때 이 3대 측면을 바라보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경제적인 것을 판정하는 전문가다라는 거죠. 뭐 물리적인 거 생각해 보면 뭐 건물 정도 생각해 보면 뭐 건축사 이런 분들이 참 잘하시겠죠. 그렇죠? 법적인 부분 변호사님들이라던가 잘하시겠죠. 근데 그게 진짜 얼마냐라는 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란 말이죠. 제일 중요해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 가치, 법적 가치가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판정한다라는 보시면 되겠고,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감정평가서라는 걸 만들고 거기 서명 날인하고 직인 찍어가지고 이제 요 금액이 이제 감정평가사가 이제 확정한 금액이다. 이제 그게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거든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이제 금액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감정평가가 이제 이런 토지 등을 기초로 해가지고 경제적 가치를 판정을 하고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직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요 내용 중에서 그럼 토지 등이 뭐냐라는 건데, 여기 우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 감정평가사를 기율하는 법이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을 건데, 어떤 걸 평가하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토지 그 정착물, 토지가 있고 그 위에 있는 건물, 토지랑 건물을 한꺼번에 평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같은 것도 있잖아요. 뭐 다세대 주택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구분 소유 부동산도 여기 들어가겠죠. 토지, 건물, 아파트와 같은 구분 소유 부동산 다 포함이 되고요. 정착물이라고 했으니까 그 땅 위에 저기 건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뭐 수목, 인목도 다 평가를 하고요. 전부 다 감정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어떻게 보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보통 부동산을 많이 얘기하죠. 동산도 우리 평가 대상이고요. 뭐 자동차와 같은 준부동산도 평가 대상이고, 여기 앞에 있는 여기 뭐 PC라던가 이런 전자칠판이라던가 뭐 이런 책상, 의자 이런 것도 다 동산인데 그것도 다 평가를 해요. 평가 대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게 저작권, 산업재산권, 어업권, 광업권, 그 밖에 물권에 준하는 권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작권은 뭐 잘 아실 거고, 저작권 뭐 이렇게 뭐 음반, 뭐 그다음에 소설, 뭐 저작권고, 산업재산권 하니까 약간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요거 보통 우리 얘기하는 특허권, 실용신앙권, 상표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 무형적인 것들이잖아요. 이런 무형재산도 감정평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어업권과 강업권도, 어업권은 이제 그 물에서 이렇게 그 양식을 해가지고 거기서 물고기를 키워가지고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권리고, 광업권은 이제 광물을 캘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우리 평가 대상이고. 자, 그 다음 이어서 보시면 이제 공장재단이란 게 있고 광업재단이란 게 있는데, 요거는 일단은 권리잖아요. 밑에는 권리는 아니고 공장재단, 재단이라 하니까 조금 이제 표현이 어려운데 그냥 공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고 그 건물 안에, 공장 건물 안에 기계가 있겠죠. 그리고 그 공장에 뭐 지게차라든가 트럭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포함이고, 그 외에 뭐 동산 같은 것들이 추가로 더 있다 하면 다 포함되는 공장인데, 뭐 특허권 같은 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역시 다 포함되는 그런 내용도 되고, 그래서 이제 묶어서 재단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편하게 공장도 평가한다 하시면 되겠고요. 광업재단, 광산도 평가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착물 얘기하다가 이제 나무 얘기했는데, 여기 특별하게 5번에서 인목 얘기를 또 하고 있죠. 별도의 법률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인목, 나무도 평가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동산이지만 요걸 이제 보통 공시 방법을 부동산처럼 이제 한다고 해서 준부동산이라던가 의제부동산이라고 부르죠. 그러한 내용도 요런 자건선항,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도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유가증권, 채권이나 주식도 평가하고요. 채권이랑 주식이 상장되어 있으면 뭐 금액 알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별도로 평가를 잘 안 받는데, 그 뭐 상장되지 않은 채권이라던가 주식도 비상장 주식, 아직 상장 안 된 거, 그런 것도 이제 가치를 알고 싶다거나 아니면 인수합병 된다거나 혹은 뭐 이제 상속 증여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 있어 가지고 다 우리 평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부되어 있는 소유권의 권리, 뭐 지상권, 구분지상권 뭐 이런 것들도 저희 평가 대상으로 다 보고 있고요.
자, 이렇게 어떤 게 토지 등에 대한 거냐라고 보니까 거의 빠져나가는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감정평가서 얘기할 때 좀 이제 뭐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면 이렇게 사람 빼고 다 평가한다. 뭐 그 정도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쭉 어쨌든 공부를 하시는 거니까 뭐 암기를 다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긴 맞는데요. 지금 단계에서는 뭐 암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평가하니까 합격해가지고 업계에 나오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걸 평가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밑에 보니까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 건데, 뭐 바로 이제 그 가격, 가치, 가액 비교해가지고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실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치 이야기를 하고 가액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일상생활에서 가치랑 가액이란 표현보다는 보통 가격이란 말을 더 많이 쓰죠. 예. 가격이 얼마야? 뭐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건데, 근데 여기 법적인 이게 법에 나와 있는 정의잖아요. 보면 가치랑 가액이란 표현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이론에서는 훨씬 더 이제 꼼꼼하게 이제 내용을 정리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실무에서는 이제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답안지에 쓸 때 표현을 가격이란 말은 일반인들이 쓰는 거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성격이 좀 강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가치고요. 이 가치가 결국에는 이렇게 가액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가격이란 건 뭐냐? 요거는 전문가가 판정한 게 아니라, 전문가가 판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시장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그냥 거래하기로 한 금액,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이란 말 자체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이제 수치, 이런 느낌보다는 현실에서의 어떻게 보면 이루어진 결과,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 또 조금 더 이제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다 그러면 가치와 가액이라는 표현에 내재되어 있는 거는 전문가가 판정한 금액이라는 뜻이 되고, 가격이란 거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책정한. 그래서 가격이란 말 자체에서 보면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까지 가면 시장 가치와는 별개다라는 거죠. 거래하다 보면 뭐 친구끼리 거래하는데 좀 싸게 해줄 수도 있고, 반대로 엄청 비싸게, 한 명이 잘 모르고 거래해가지고 엄청 비싸게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민 간다 뭐 해가지고 이제 금매로 떨 수도 있고, 뭐 10억짜리 아파트인데 뭐 5억에 거래가 됐어요. 근데 그 5억 자체는 사실은 10억이 아닌 거잖아요. 10억이라는 시장 가치가 아니라 5억이라는 그냥 거래 금액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보통 표현을 할 때 가격이라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파트의 가치가, 진정한 가치가 10억짜리인데 현실에 나타나는 결과인 가격은 11억이 될 수도 있고 9억이 될 수도 있고 12억, 8억이 될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20억이 되거나 5억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되는 내용이 요 세 가지 가치론 되겠습니다. 뭐 구별하시기 쉽겠죠. 그래서 우리 답안지 쓰실 때요, 이렇게 그 감정평가를 이제 매기는 게 우리 시험이잖아요. 거기서 함부로 가격의 마지막 이제 결론을 가격 얼마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하나 꼭 이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답안지 쓸 때 가격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기로 하는 걸로요. 이렇게. 가격이란 가치, 이런 이제 내용에 대해서 훨씬 심도 있는 가치론에 대한 내용은요, 우리 실무에서 배울 게 아니라 이론 선생님 통해 가지고 배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계속 꼭 가서 이제
감정평가 절차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이제 감정평가가 좀 뭔지 알겠고, 어떤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지 알겠고, 가치와 가액과 가격에 대해서 좀 이제 구별됐고, 근데 갑자기 절차 외우면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좀 넘어가고요. 제가 다른 부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평가하느냐라는 내용을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그럼 평가는 왜 하는 거지? 어떤 목적으로 감정평가가 필요한 거지? 그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그것이 바로 감정평가 목적입니다. 예, 여러분들 책 페이지 상으로는 쭉 넘어오셔가지고 여기 31쪽이거든요. 31쪽. 예, 31쪽으로 쭉 넘겨주세요. 31쪽이고 여기 이제 감정평가 목적이 나옵니다. 예. 자, 지금 감정평가 목적입니다.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서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에 관한 것을 말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를 왜 받는 거지? 그리고 감정평가서를 어떤 용도에 쓰는 거지? 예, 요런 이제 내용이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담보, 경매, 토지정비, 재무보고, 보상, 매수, 처분, 뭐 관리, 뭐 일반거래 이런 내용들 뭐 이렇게 감정평가 목적 예시가 되는 건데, 좀 쉽게 말씀드리면 담보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담보 경매가 일단 제일 쉬우니까 먼저 설명드리면, 우리가 대출을 받잖아요. 대출. 부동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럼 은행 입장에서 이 담보 물건을 이제 담보로 잡아가지고 이 부동산 담보로 잡아서 얼마를 대출할 거냐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짜리인지 원래 모르면 얼마를 대출할지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아파트가 10억이다. 우리는 보통 담보물의 가치의 한 60% 정도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출 금액이 나가. LTV라고 하죠. 대출 비율 하죠. 그러면 이 10억이란 게 판정이 되어야 6억을 대출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요 평가입니다. 담보평가, 담보감정평가라고 하죠. 그래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 물건을 기초로 해가지고 대출 금액을 받고자 하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은행 입장에서는 그 물건을 담보로 잡아서 얼마를 대출할 거냐라는 것을 결정해주는 그런 감정평가 되겠습니다. 우리 업계 전체 우리 감정평가의 전체 파이 중에서 대략적으로 한 30%에서 40% 정도 차지하는 이제 그런 내용 되겠고요. 여러분들 합격하시면 가장 처음에 만나게 되는 감정평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담보 얘기 들었으니까 경매 얘기는 좀 쉽죠. 예, 경매 얘기는 담보하고 경매하니까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 금액이 나갔는데 못 갚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 물건을 가지고 대출금을 회수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경매에 넘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매를 넘길 때에도 담보 금액은 10억이지만 경매는 약간 다르잖아요. 우리 경매 한다 보면 경매는 이제 법원에서 이제 최저 매각 가격으로 해서 그 최저 입찰가를 정하는데, 요거 이상으로는 이제 높게 입찰 들어가야 된다. 그런 이제 금액이 정해지죠. 그거를 결정하는 게 이제 우리 감정평가사고, 역시 담보 감정평가액도 우리 결정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물건인데 경매 넘어가요? 역시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억짜리 아파트인데 그 사이에 뭐 시간도 바뀌고 평가 목적 자체가 또 바뀌다 보니까, 담보는 돈을 빌려주는 이제 평가 목적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인데 11억, 12억 평가하면 조금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조금 보수적으로 하게, 보수적으로. 그래서 이 아파트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뭐 9억 5천에서 10억 5천 사이다. 왜 물건의 가치라는 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는 거고, 거기다가 범위도, 그 시점에서 범위도 약간 존재하겠죠.
버퍼가 있겠죠. 그래서 9억 5천에서 10억 5천 사이도 한다 그러면 거기서 뭐 10억 5천이라는 맥스를 하는 것보다는 이게 나중에 돈을 못 갚았을 때 상황을 전제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봐서 뭐 10억 정도가 중간가인데 한 9억 5천 정도로 좀 보수적으로 본다. 그게 당호 감정평가예요. 근데 경매로 가면 최저 입찰가를 정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9억 5천, 10억 5천 사이의 금액인데 내가 최저 입찰가를 9억 5천으로 해버려요. 이렇게. 근데 낙찰이 9억 6천 했단 말이죠. 아니 10억을 받았으면 만약에 10억이 낙찰이 됐으면 우리 채권자도 회수를 다 하고 남는 돈 채무자도 넉넉하게 가져가는 건데 억지로 낮게 평가해가지고 입찰가를 낮출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9억 5천에서 10억 5천 사이를 한다 그러면 한 10억 5천 정도의 좀 적극적인 금액, 보수적인 금액이 아니라 좀 적극적인 금액, 이렇게 된다는 평가 목적이 경매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빌려주고 한 2년 지난 다음 경매 나왔다. 이때는 시세가 중간가가 10억인데 이때는 시세 중간가가 12억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다른 금액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평가는 따로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이런 내용들이 전부 감정평가 목적이에요. 엄청 좋죠. 물건도 다양하게 평가를 하는데 같은 물건이라도 평가 목적이 달라지면 새로 평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달라지니까. 그게 미리 좀 써드리면 아주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가치다원론이라는 거예요. 가치는 다양하다.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평가 목적이 바뀌면 달라진다. 근데 아까 약간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리긴 했는데 또 하나 바뀌는 게 있죠. 시간이 바뀌면서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같은 물건인데 하나의 금액이 아니다. 가치가 여러 가지다 라고 하는 게 가치다운론이고, 이 가치다운론이라는 표현은 우리 감정평가사에 어떻게 보면 업무 영역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한 개념이에요, 사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요거 꼭 한번 정말 많이 쓰시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하나의 물건인데 토지를 평가하는데 담보일 때 얼마냐, 경매일 때 얼마냐, 좀 뒤에 가서 일반 거래일 때 얼마냐.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물음이 여러 가지가 나와가지고 각각 다른 금액을 평가하게 하거든요. 그때 이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단어 딱 계획에 쓰는 거죠. 가치다원론. 그러면 바로 1점 추가. 그거예요, 그거.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가치다원론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하나 가져가시고, 가치다운론의 근간이 되는 이제 첫 번째 이유는 보시면 평가 목적이 다양하고 그 평가 목적에 따라 가지고 적용 법령과 감정평가 방법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말 중요하다 되어 있습니다. 적용 법령과 감정평가 방법이 달라진다 라는 내용 자체는 이 각각의 목적에 따라 성격이 다르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거든요. 그 관점에 따라 가지고 각각의 또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규정을 메꾸는 일반 이론도 있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같은 물건인데 다른 규정이 적용되고 다른 기준, 다른 방법이 적용돼 가지고요, 금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금액이 달라진다는 그 결과 자체가 이제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 결과 자체를 가치다운론을 부른다.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감정평가 목적 중요하다 한번 생각해 주시고, 좀 이어서 어떤 평가 목적이 있는지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밑에 보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거 위주로 조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라는 걸 좀 쳐야 되는데 너무 중요해서 별표의 개수들을 몇 개로 해야 될까? 아까 그런 거 있잖아요. 감정평가사 시험인데 감정평가의 정의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 말할 것도 없죠. 예. 그거 뭐 별표를 뭐 100개 쳐도 모자라니까 그거 넘어가고 평가 목적 별표 3개 해가지고 좀 쳐두시고 중요한 평가 목적 위주로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밑에서 자, 요게 우리 감정평가사 협회에서 정리한 평가 목적이거든요. 요 표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우선 아까 설명드렸던 담보 감정평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법원 감정평가,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중요한 거 경매 같이 이어지죠. 네, 이어지고 소송은 조금 그 경우의 수가 많아요. 소송 평가인데 내용으로 봤을 때 이게 뭐 보상평가인 경우도 있고 좀 이따 하겠지만 이게 뭐 다른 일반 평가인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이라는 이름 자체보다는 왜 소송이 붙었느냐 그 내용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송이라는 이름 자체는 우리 시험에서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표는 치지 않겠습니다. 자, 도시정비 뭐 이거는 너무 중요한데 예, 요거 도시정비 중에서도 요거 2개 종전자산, 종호자산 별표 좀 칠까요? 이렇게 하고요. 좀 내려와서 나머지 내용도 뭐 다 중요하긴 한데 뭐 임대료는 사실은 가액 소위 말하는 그 가격에 대응되는 그 가액인데 사실 가치라는 거는 그 물건의 가치는 그 물건에 대한 전 기간을 의미하면 가격 이런 표현이 되는 거고 그 물건의 가치를 1년 단위만 볼까? 1년치의 임대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임대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세무서 제출용 하니까 뭐 상속, 뭐 증여 관련된 이런 이제 일반 거래 부분도 있고요. 일반 거래는 좀 약간 뭐랄까 너무 기본이 되는 베이스의 평가라서 여러분들이 특별한 평가 목적으로 기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금액이 알고 싶다. 세무서에 신고하는데 얼마짜리로 할까? 뭐 그런 느낌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기초 단계에서는 뭐 나머지도 이제 다 읽어보시고 아셔야 되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거 좀 이제 몇 가지 목적을 좀 정리한다고 치면 담보, 경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도시정비 관련 감정평가 돼 있고 종전 종무자산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 얘기하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하니까 딱 이제 들어오시죠. 아마 여기 지금 공부하러 오신 분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오셨을 거고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전문가 하면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뭐 재개발 재건축을 또 빼놓으면 또 서운하잖아요. 예, 그 관련된 평가예요. 상당히 어려운 평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지금 현재는 일반 평가 시간이지만 나중에 보상평가를 배울 거고 보상평가를 배우는데 보상평가를 내내 다 배우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보상평가 다 배운 다음에 보상을 알아야 일반과 보상을 다 알아야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마지막에 배우는 내용이 요거 되겠습니다. 도시정비 관련 감정평가,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감정평가 요거 되겠고요. 그래서 중요한 평가 목적 요 정도로만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네, 요렇게 보시고 이렇게 참 다양하게 평가한다. 여기 국공유재산, 담보, 법원, 도시정비, 기업 관련 감정평가, 일반 거래 목적, 급여 감정평가 쭉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협회에 정리된 표고 지금 여기에 없는 게 있는데 제가 설명 안 드린 거 일단 먼저 좀 볼까요?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국공유재산 요거는 말 그대로 국가재산이나 공유면 지자체 재산, 지방자치단체 그 재산을 평가하는 내용 하는 거거든요. 아주 어려운 내용이 있긴 있는데 일단은 평가 목적 중에 지금부터 뭐 벌써부터 이제 뭐 공부해야 돼 이런 느낌이 아닌 거니까 요것도
거의 마지막에 배우는 목적이거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담보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경매, 소송도 말씀드렸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투정 비용 말씀드렸고, 기업 관련 감정평가, 이제 유형자산 재평가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왜 기업들은 이제 일정 규모가 넘어가면 이제 재무제표라는 걸 만들고, 그 재무제표라는 거 안에 보면 재무상태표라는 게 있잖아요. 다들 1차 하셨죠? 1차 회계 때 다 배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자산으로 잡히는 내용 중에서, 왜 기업을 재산하면 뭐 무형재산도 있겠지만 유형재산이 있잖아요. 그 유형재산의 내용, 토지, 건물, 기계에 잡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최초에 뭐 그런 토지나 건물을 취득을 할 때는 취득 금액으로 다 기재를 하는데, 이게 기업을 운영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하다 보면 그 장부 가액 자체가, 장부에 재무상태표에 기재되어 있는 그 장부 금액 자체가 실제 시장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잖아요. 그냥 기재만 되어 있고 매년 넘어왔으니까. 이렇게 건물은 감가상각만 계속 차감돼서 넘어왔겠죠. 근데 20년이 지났는데 토지 가격이 10배가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우리 기업에 대한 자산을 명확하게 공시하고 싶고, 사실 우리는 자산이, 토지가 10배나 늘어갔기 때문에 금액이, 재무상태표상에는 자산이 요만큼 잡혀있지만 실제 우리 가치는 이만큼이다 라는 내용을 보여주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는 게 바로 요 평가입니다. 기업 관련 감정평가 중에 자산재평가라는 게 있어요. 자산재평가. 그 자산재평가 중에서 무형자산을, 유형자산, 토지나 건물 같은 것을 재평가하는 걸 유형자산 재평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자산재평가, 기업 관련 자산재평가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평가 중에 하나예요. 예, 파이가 크거든요. 예, 커서 평가하면 넉넉한 수수료가 나오는 그런 평가라서 참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일반 거래 말씀드렸고요. 상속증여, 혹은 이제 정말 시세를 알고 싶고 매매 기준이 되는 금액을 정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하는 평가가 이제 일반 거래 목적이 되겠고요. 그 외에 경매는 법원이 진행하는데 그 자산관리공사가 진행하는 공매라는 것도 있고, 임대주택 분양 전환, 개발부담금, 특집이, 이 뒤에는 너무 어렵네요. 그럼 요거는 설명 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요런 그 밖에 기타 목적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요런 내용들이 보통 보면 일반 평가니 하는 이제 큰 축에 잡히는데요. 일반과 대응되는 이제 다른 평가. 여기 보시면 보상이란 게 있죠. 보상. 우리 집 앞에 도로가 생긴대요. 도로가 원래 있긴 있었어요. 요만한 도로가 있었는데 도로 확장 사업을 하는데요. 우리 집 다 들어간대요. 어떡하죠? 그냥 나가요? 아니죠. 보상금 받고 나가야죠. 예. 그 보상금을 책정하는 평가가 바로 이 보상평가 되겠습니다. 보상평가. 공익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공익사업은 공적 주체가 하는 거죠. 국가나 지자체나 아니면 LH 같은 이제 공공기관들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공익사업, 도로를 만든다, 철도를 만든다, 혹은 여기 택지개발 사업을 한다, 혹은 여기 산업단지를 만든다 하면 이제 거기 있는 땅들을 전부 국가, 지자체 등이 수용을 해야 되고, 수용을 하면서 공짜로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상금을 드려야죠. 그 보상금을 책정할 때 이 땅의 보상금이 얼마냐라는 책정을 하는 평가가 이게 바로 보상평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근본적으로 이게 재산을 강제로 뺏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근거에서만 진행할 수가 없어서 별도의 법이 있어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줄여서 보통 토지보상법 부르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법 분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수업 지금 커리큘럼이 보통은 감정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기준을 정하는, 감정평가의 가장 일반법적인 지위에 있는 것이 이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줄여서 감정평가법 라고 하는 건데, 그거에 대응되는 이제 우리 커리큘럼 수업이요, 이 일반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반평가 다 끝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제 실무 이론을 배우냐면 요거 보상평가를 배우거든요.
완전히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근본적인 논리는 비슷할 수 있겠지만 규정 자체는 좀 많이 달라요. 왜냐면 요거는 강제 수용이다 보니까 그리고 공익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공익사업에 따른 뭐 개발 품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뭐 그 다음에 강제로 나가라고 하면서 그냥 보상금만 지어주는 걸로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소위 말하는 뭐 딱지, 뭐 분양권, 이주 대책 뭐 이런 내용들도, 그러니까 생활 보상 내용 들어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성격이 너무 달라서, 그래서 이제 우리 커리큘럼 나눠가지고 일반 평가 한번 하고 요거 다 배운 다음에는 보상 평가 따로 배우게 됩니다. 여기는 감정평가법, 여기는 토지보상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 두 개 다 알아야 이제 할 수 있는 거,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도시정비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참 다양한 평가 목적이 존재하고요. 이 평가 목적에 따라 가지고 이제 같은 물건이라도 다양하게 평가, 여러 번 평가한다, 같이 나온 논리다 까지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리면서 뭐 감정평가법이니 그 다음에 뭐 토지보상법이니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게 있거든요. 결국 이제 우리는 이게 전문직 시험이고, 우리 시험 경쟁률 아시죠? 예, 엄청 치열하고, 우리 한 해 뭐 200명밖에 안 뽑잖아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190명밖에 안 뽑았으니까 거의 10,000명이 매년 들어오는 시험인데 뭐 200명 정도밖에 안 뽑는 엄청 치열한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부를 하시면서 이거 그거네 하면서 이제 피상적으로 공부하신다거나 처음부터 그냥 뭐 드립 당기만 하신다거나 그러면 한계가 빨리 오고요, 합격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들을 이제 참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되니까 암기도 하시고 빠르게 답안지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강의하다 보니까 제가 뭘 흘리거나 던지거나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합격을 참 많이 하시고 좋은 점수가 나온 이유 자체가 선 이해하고 후 암기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실무를 설명드릴 때 항상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를 하는 건데, 이해를 하면서 뭘 해야 되냐면 내 머릿속에 책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감정평가 실무에 관한 전체 구조가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장, 이 구조도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고, 물론 이제 같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를 풀면서 구조가 생기고 뭐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장을 만들고 실전 연습을 하고, 그리고 정말 같이 어려운 문제, 스터디 문제를 풀면서 담금질을 한 번 더 하는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책장을 만드는 단계거든요. 책장을 만드는데 이게 그냥 쭉 공부하면서 그래 이해돼 일단 이해하신 건 좋은데, 이해한 것을 내 머릿속에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그걸 뭘로 만드시냐면 규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규정. 감정평가는 우리 감정평가사법 있잖아요. 무조건 거기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보상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가지고 평가해야 됩니다. 실무니까 보통 이제 공부를 처음 잘못하시는 분들은 문제를 먼저 풀라고 하니까 문제를 막 풀면서 이렇게 하는 거네 이렇게 하는 거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저렇게 하는 게 그 답안 적힌 자체가 다 어디 규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규정을 알고 문제를 풀고, 문제를 풀다가 어디서 나온 거지? 다시 찾아보고 규정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규정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게 우리 책 쭉 가서 앞쪽입니다. 여기에요. 여기. 자, 27쪽입니다. 27쪽. 책을 다시 앞으로 오셔가지고 27쪽으로 오시면 되는데, 아직 조금 전자실판이 좀 어색하거든요. 전자실판 도입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작년에부터 좀 많이 쓰기 시작해서
저도 약간 젊잖아요. 아직 젊잖아요. 경력은 지금 13년째 됐지만 좀 젊잖아요. 잘 쓰는 편이긴 한데 이게 또 약간 이제 우리 또 해커스 와서 새로운 또 전시판이 적응하려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머릿속에서 규정으로 책장 그리고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여기 감정평가 기초에 가장 처음에 내놓은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크게 봤을 때 일반 감정평가라는 것이 있고 보상 감정평가라는 것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큰 두 개의 축이죠.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자, 가격 공시라는 것도 있어요. 가격 공시. 요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 공시지가, 여러분들 공시지가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표준지 공시지가, 뭐 개별 공시지가, 뭐 공동주택 공시가격. 올해 뭐 공시지가가 뭐 어디가 몇 프로 올랐니? 전국적으로 몇 프로 올랐니? 항상 뭐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한 2, 3월 달 되면 그게 뉴스 발표 나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 보면 우리 집이 공시지가가 얼마네? 통지 날라오고 이렇게 뭐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고 우리 집 공시지가 제곱미터는 100만 원이네? 뭐 이런 것들. 그거를 매기는 거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가격 공시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 법령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 있잖아요. 뭐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국가재산에 관련된 거는 국유재산법. 1차 공부하시면 또 많이 배우시죠. 국토의 계획 및 유행하는 법률 해가지고 뭐 요런 것들, 요것도 다 이제 우리 법 체계도 안에 들어가는 건데 요거는 말 그대로 기타예요. 자, 일반, 보상, 그리고 가격 공시,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법을 다 알아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구조 잡기 쉽게 위계를 제가 해놓았거든요. 우리 이제 법 공부를 하시면 이 내용을 좀 아실 텐데 이렇게 법률이 있잖아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하는 법률, 가장 상위에 있는 거죠. 법률이니까. 요거는 이제 국회에서 만들죠. 시행령, 대통령령이잖아요. 그 다음 단계. 요 법률에서 약간 위임받아가지고 그 다음 단계 있고 상위를 위배하면 안 되죠. 그리고 시행규칙, 요거는 이제 각 부처에서 만드는 거. 우리는 감정평가사니까 우리 감정평가사를 규율하는 이제 국가중앙부처는 국토교통부예요. 국토교통부 자격증이거든요. 이 시행규칙. 이 시행규칙인데 보통은 법령, 시행규칙 요 세 개밖에 없는데 우리는 시행규칙 레벨이 한 개 더 있어요. 감정평가 가능 규칙. 자, 감정평가 가능 규칙 요거 어떻게 표시할까요? 요거 해놓고 별표 하나, 둘, 셋, 넷, 5개. 통째로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책장을 만들어 드리는데요. 이제 법을 만드는 건데 이거 어떻게 다 공부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법규 과목 선생님께서 뭐 중요한 내용도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실무 시간이니까 실무에 중요한 거는 것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감정평가 가능 규칙이에요. 요거 별표 3개, 5개. 이 감칙에 관한 내용, 그래서 감칙에 보면 이 줄여서 감칙이라고 하는데 감칙에 보면 이제 뭐 토지는 공시가 기준법으로 한다, 뭐 감정평가는 3방식이 있다, 뭐 임대료는 임대사료 비교법으로 한다, 이런 내용들이 규정이 됐단 말이죠. 근데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조금도 몇 개 안 되고요. 자, 우리 오늘 처음 만났으니까 또 숙제 검사는 안 하겠지만 스스로를 위해 숙제를 달성하셔야 되는데 이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당장 감정평가 규칙을 찾으셔가지고 오늘 당장 한번 읽어보시고 이번 주 내에 무조건 다 외워주세요. 한번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다 외워야 돼요, 조문을. 거기 뭐 1조 목적, 2조 정의 해가지고 쭉 나오거든요. 14조 토지 감정평가, 뭐 27조 넘어가면 뭐 이제 좋은 정보 등의 제공 해가지고 쭉 해서 쭉 조문 나오는데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리고 다 하셔야 돼요. 알아야 되는 게 더 많긴 한데 어쨌든 예,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칙, 감축 규칙 꼭 외워주시고, 이 감칙에서 몇 개 조문밖에 없고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하는 그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그쵸? 뭐 거래사례 비법도 쓸 수가 있고 건물은 원가법을 한다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자세한 내용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감정평가 실무 기준이요. 여기까지는 이 시행규칙 레벨까지는 뭐 대외적 구성력 뭐 이렇게 법규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걸 위배를 하면 소송에 가서 무조건 칩니다. 근데 실무 기준부터는 행정규칙이에요. 그 정부 부처에서 본인들이 만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대외적 구속력은 없는데 우리끼리는 지켜야 되는 그런 약속이에요. 근데 요거는 법규에서는 사실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위계에서 사실 여기서 다 끊기거든요. 끊기는데 완전히 지켜야 될 거, 좀만 지켜야 되는 거. 근데 우리 실무는 아니에요. 실무는 아니고 현업실무는 더더욱 아니고요. 아니 이거 어기면 안 돼요. 반박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너무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 감칙을 잘 설명해 놓은 실무 기준이 있고, 요거 여러분들 별표 2개. 전체적 내용을 알아야 되고요. 주요 내용들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실무 기준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게 해설서고요. 그리고 역시 실무 기준 내용 중에서 뭐 구체적으로 이 파트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좀 따로 이제 자세하게 또 설명해 놓은 매뉴얼들이 있거든요. 임대료, 담보, 토지정비, 뭐 동산담보 이런 것들의 매뉴얼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 그리고 지침, 매뉴얼 지침, 해설서 매뉴얼 지침 해서 뭐 이런 지침들이 있는데, 요 레벨은 뭐냐면 요건 우리 협회에서 만든 겁니다. 협회에서 예, 해가지고 뭐 요거는 이제 한국부동산원이랑 같이 만들었긴 했는데, 여튼 이거는 더 어떻게 보면 이제 대외적 구성력이 더 약해지죠.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별표는 안 쳐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너무 공부 많이 하시면 그러니까 감칙은 바로 외워주시고 실무 기준은 읽어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상 갈게요. 자, 보상. 자, 보상을 보면 역시 법령칙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 실무를 위해서 반드시 암기하셔야 될 거. 예, 마지막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입니다. 요거는 3개 정도 할까요? 예, 감칙만큼은 아니지만 이것도 거의 다 외우셔야 돼요. 시행규칙. 그래서 보시고 여기는 실무 기준을 보시면 안 되고, 아까도 실무 기준이 있었는데 실무 기준이 일반이랑 보상편 둘 다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일반에서는 실무 기준이 되게 중요한데요. 보상에서는 실무 기준보다 요게 더 중요해요. 토지 보상평가 지침이요. 토보침이라고 부르거든요. 요거 별표 2개. 마치 실무 기준을 읽어야 되는 것처럼 여기는 토보침을 읽으셔야 돼요. 요 시행규칙 내용이 참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토지 보상평가 지침이 있고요. 보시면 해설서 지침, 뭐 매뉴얼 되어 있죠? 역시 이것도 우리 협회에서 만든 내용입니다. 그 뒤에 영업손실 보상평가 지침이라던가 뭐 다른 지침도 있고 매뉴얼도 있는데요. 일단 지금은 이것도 나중에는 다 읽어야 되는데, 읽어야 되고 중요 조문들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은 놔두시고, 이런 체계가 있구나. 체계가 있는데 일단은 시행규칙 위주로 봐야 되고 토보침 읽으면 되겠구나. 이번 주는 감칙과 실무기준, 다음 주는 시행규칙과 그 다음에 토보침. 보상이라 그래서 쫙 밀어두시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지금 한번 쓱 읽어만 보세요. 법전 다 있으시잖아요. 법전. 우리 법전 이제 다 이제 출판을 다 되어 있는데, 해커스 법전 보시고 꼭 이제 해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요 주요 법들은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파트에 있어서 좀 보려면 가역공시는 사실 요즘 시험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나중에 주요한 내용들을 설명드릴 건데요. 큰 체계 중에 하나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어떻게 보면 법규에서는 참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실무에서는 요즘 출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이제 한 파트로 이렇게 존재하는구나까지만 체계만 만들어 놓으시고 당장 공부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법령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다 특수한 파트라서 물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긴 있는데 지금은 여기 존재한다까지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뭐 약칭까지 제가 좀 적어 놓았거든요. 뭐 감정평가법, 감칙, 실무기준, 토지보상법, 토보침 뭐 이렇게 쭉 해놨으니까 약칭 제가 앞으로는 거의 다 약칭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약칭까지도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정도 하고 지금 시간이 좀 되었거든요. 벌써 1시간이 넘은 것 같으니까 10분 정도 쉬고 2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앞 시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감정평가에 대해서 조금 약간 감이 오시죠? 예, 그래서 어떤 걸 평가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평가하는지, 그리고 이제 경제적 가치라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 업역 얘기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책장 만드는 거, 구조 만드는 것까지 해서 법 규정 말씀드렸고, 외워야 될 감칙이라던가 그런 내용들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뭐 평가 절차라던가 원칙이라던가 설명을 드리면 되는데 역시나 또 첫 시간인데 너무 어려워서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부동산 전문가가 될 거니까 그 부동산이 뭔지에 대해서 그 특성, 그러니까 그 부동산의 스펙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스펙 관련된 그 부동산 특성에 관련돼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재밌고 쉽거든요. 요거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책 페이지로는 71페이지입니다. 71페이지. 네. 자, 그래서 부동산 특성인데 요거 같이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부동산의 길이를 잴 때 뭐 당연히 이제 미터법, 킬로미터, 센티미터 아시잖아요.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면적 잴 때 뭐 딴 게 아니라 여기 있잖아요. 뭐 제곱미터랑 제곱킬로미터는 다 아시는데 가끔씩 한 번씩 요게 나와요. R을 헥타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R는 100제곱미터, 헥타르는 100R, 만제곱미터 요거죠. 그래서 요거 정도 면적 관련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우리는 미터법이 일단 원칙이긴 한데 그 평 얘기하는, 우리 현실에서는 아직도 평 얘기를 많이 하긴 하죠. 평당 얼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실제로 문제에서도요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알고 있어야 되는 단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평이 있는데요. 평, 우리 잘 알고 있는 평, 이 평은 이제 평은 3.3제곱미터. 3.3이라고 하시면 정확하진 않거든요. 요거 121분의 400제곱미터입니다. 400제곱미터. 3.3으로 계산하시면 감점 돼요. 감점. 그래서 120분의 400 꼭 암기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평을 기준으로 해서 정, 단, 무, 보, 홉, 짝, 제 이렇게 외우는데 평이 보예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고 3000평을 정, 300평을 단, 30평을 무라고 하고 10분의 1평, 100분의 1평, 1000분의 1평을 홉작제라고 합니다.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정리하는 등기사항 정보증명서, 소유권, 소유권의 권리를 이제 해가지고 공시하는 등기, 그 등기에 아직도 가끔씩 나와요. 이렇게 옛날식으로 정단무보 홉작제라고 나와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건 참고로 아시면 좋겠고, 특히나 정단무보 홉작제 3330,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요거 하나 암기해 주시고, 그 다음 이어서 한 평이 몇 제곱미터냐, 1제곱미터는 몇 평이냐 라는 것까지도 암기해 주시고 121분의 400이다. 네. 자, 축적 뭐 보시면 아시죠? 상식이니까 넘어가고요. 다음에 도로 조건. 네. 도로 조건 해서 요거 이제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어쨌든 이
부동산에 대한 우리가 전문가고 조금 더 나아가서 사실 부동산의 핵심이란 거는 땅이잖아요. 토지잖아요, 토지. 사실 그래서 우리가 평가하는 것 중에, 감정평가 평가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토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보통 토지를 위주로 설명을 한 다음에 토지를 기초로 해가지고 뭐 건물은 어떻게 다른 건지, 아파트는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토지에서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도로죠. 도로. 어떤 도로를 끼고 있냐? 라는 아주 중요한 이제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 도로법상 도로와 감정평가상 도로가 있는데, 다르니까 따로 되어 있겠죠? 네. 도로법상 도로는 왜 차도가 있고 옆에 인도도 있잖아요. 근데 차도와 인도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도로를 만들려면 이게 비탈 옆에 범면이라 부르는데 이것도 필요하잖아요. 여기까지 다 포함하는 게 도로법상 도로인데, 우리 감정평가상 도로는 차도와 인도까지 포함합니다. 보통 도로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는 차도만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도로법상 도로는 인도도 포함하고 옆에 있는 범면까지 포함하는데, 우리 감정평가에서는 도로라는 것을 판단을 할 때 차도와 인도까지만, 인도 포함이에요. 인도가 포함된다. 인도 포함된다. 감정평가상 도로. 그래서 뒤에 도로를 부르는 명칭들이 존재하는데 그 명칭이 도로의 폭 가지고 구분이 되거든요. 그 도로의 폭을 얘기를 할 때 인도 포함이라는 거예요. 왜 인도 포함할까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2차선 도로가 있네? 끝인데 왜 토지에서 도로를 얘기를 할 때 인도를 포함하는 거냐? 당연히 포함해야죠. 자, 상업용 토지를 얘기해 볼게요. 상업용 토지가 있는데 옆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인도가 쓸 리는 없지만 인도가 있긴 있는데, 그러면 인도 폭이 다르다 해볼게요. 똑같이 2차선 도로를 끼고 있는데 여기는 인도가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날 정도 좁아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인도가 엄청 넓단 말이죠. 그럼 뭐가 이 상업용 토지에 더 중요할까요? 여기가 사람이 오기가, 고객이 오기가 편하잖아요. 그리고 도로가 넓으니까 많은 사람이 동시에 지나다닐 수가 있죠. 여기 내가 카페를 할 건데 이 땅에다가 한 명이 겨우 지나가는 골목이 하는 거랑 여러 명이 지나갈 수 있는 골목, 심지어 차도도 넓어. 그러면 잘 보이고 많이 올 수 있고 많은 사람한테 보이고 가시성, 광고 효과, 이런 것들이 인도도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감정평가상 도로는 역시 차도가 중요해요. 차로 접근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차가 몇 대가 동시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왕복 몇 차선이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거기서 인도도 포함한다는 거죠. 인도 포함한다는 것까지 잘 정리해 두세요. 자, 그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상 도로의 구분인데, 아까 이제 그 토지에 어떻게 보면 스펙을 붙이는데, 뭐 여주민평가사 23기 뭐 연세대학교 출신 뭐 이런 거, 그 사람의 스펙이잖아요. 뭐 그런 건데, 요거 토지에 대한 스펙 붙일 때 어떤 도로에 붙으느냐, 이거를 뭐 하나하나 구분해서 뭐 21m짜리 도로에 붙은 땅, 19m 도로에 붙은 땅, 극단적으로 19.57제곱미터에 붙은 땅 하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약간 유사한 범위까지 구분을 해 놓은 거거든요. 자, 그게 이제 여기 보시면 뭐 광대로냐, 중로냐, 소로냐, 세로냐 이렇게 하는 거죠. 한자어니까 대강 아시겠죠? 자, 광대 한 면, 광대로에 한 면이 붙어있는 땅이다. 광대로, 말 그대로 광이고 대로니까 엄청 큰 도로 얘기하겠죠. 몇 미터? 25m. 25m 이상입니다. 이상이 25m 포함이죠.
24.9는 광대로 아님. 25부터 광대로. 그래서 광대로에 25m 이상의 도로에 한 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 이어서 광대로인데 여러 개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이제 각지라고 부르는데, 각지. 이것을 각지 중에서 소로 이상 붙었다. 소각. 세로랑 붙었다. 세각이거든요. 광대, 소각, 광대, 세각. 그래서 여러 개 붙어, 지금 보시면 광대 한 면 있고 광대 소각이 있는데, 광대로끼리 붙었다. 광대로와 중로가 붙었다. 광대로 소로가 붙었다. 그러면 광대로에 한 면이 접하고 소로 이상의 도로에 한 면 이상이 접하고 있는 토지를 의미를 합니다. 광대 한 면보다는 광대 소각이 좋은 거죠. 가치에 플러스 알파를 더 미치는 거죠. 도로가 2개 있다. 도로가 3개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세로라는 거에 붙어 있으면 광대 소각에 포함 안 시키고 여기 소로 이상이다 보니까 소로 이상 붙어 있는 각지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세로만 붙으면 너무 좁은 도로에 한 개 더 붙어 있다는 거니까. 옆에는 25m인데 조그만 도로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보시면 쭉 내려가서 세로라는 거는 8m 미만이거든요. 25랑 8이랑 차이 엄청 많이 나죠. 그래서 구분을 해서 각지긴 한데 조금 약간 영향이 미미한 이제 각지, 광대 세각입니다. 근데 한 면보다는 어떻게 좋은 거니까 따로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광대 소각과 광대 세각. 광대 소각, 광대 세각. 그래서 소로 이상의 도로에 한 면 이상, 세로가에 한 면 이상 접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 도로 내려가 볼게요. 이젠 중로입니다. 중로, 중, 가운데 중자. 그래서 이제 폭 25m 이상, 죄송합니다. 폭 12m 이상의 25m 미만. 그러면 좀 암기를 하실 때 25는 암기할 필요가 없겠죠? 12m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25 넘어가면 이제 광대면이니까 중로. 근데 중로인데 역시 도로 여러 개 붙었다. 그러면 중로 각지. 보시면 중로에 한 면이 접하면서 중로, 소로 혹은 세로가의 한 면 이상이 접하고 있는 토지. 중로에 광대라고 붙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주된 도로가 중로가 아니잖아요. 광대로잖아요. 그러면 광대 소각되는 거죠. 광대로 중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 없는 겁니다. 보자. 크게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되니까 표시를 이렇게 할까요? 광대로 측면, 중로 측면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소로는 폭 8m 이상 이렇게 되고요. 12m가 되면 안 되겠죠. 중로로 넘어가니까. 소로인데 각지다. 그러면 소로 각지. 소로와 세로가 한 면 이상 접하면 각지, 소로 각지라고 부른다. 그 다음 이어서 세로가입니다. 가가 가능의 가짜거든요. 뭐냐면 자동차 통행이 가능. 자동차. 8m 넘으면 안 되죠. 보통 자동차 폭이 2m, 3m 사이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보통 4m가 넘어가면 세로가. 3m는 좀 애매한데 뭐 그런 문제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8m가 안 되는데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세로가라고 부르고요. 세로갓길이 2개 붙어 있으면 세각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세로의 2면 이상. 세로불, 세로가 말고 세로불. 가능? 자동차 통행? 불가능이겠죠.
자동차 통행 불가능. 근데 뭐 이륜 자동차 이렇게 오토바이 정도는 통행 가능하다. 뭐 이렇게 세로 불. 기름 끼고 있다라는 거죠. 기름 끼고 있다. 사람 걸어갈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오토바이 왔다가 경운기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세로 불. 세로 불길이 붙어 있으면 이제 세각불. 세로 불길이. 불가능하나 이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의 2면 이상. 세로 불길이 2면 이상. 그리고 도로를 안 낀 땅도 있을 수 있겠죠. 예, 맹지입니다. 맹지. 이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 아예 도로에 안 접한 토지. 뭐 오솔길 요렇게 막 산에 나 있고 뭐 그렇죠? 사람이 겨우 뭐 올까 말까 한 그런 뭐 아니면 아예 도로가 없거나 이런 까지 다 맹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위계가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이 도로를 구분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광대로 25, 중로 12, 소로 8, 8, 12, 25 암기해 주시고, 세로가 세로불, 그 다음에 이제 맹지까지 하시면 되겠고, 각지는 이제 별도로 따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좀 보면 그렇죠? 각지를 얘기할 때 광대로, 중로, 소로 해가지고 쭉 이제 붙는데, 세로 불각지는 얘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게 보시면, 자, 세로불에 접하지 않은 땅은, 세로불의 면에 있는 땅은 각지로 보지 않는다. 세각불만 제외하고. 왜냐면 보시면, 아니 그 오토바이 있죠? 예. 오토바이 정도만 간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되게 좁은 도로잖아요. 근데 그거를 되게 그 땅에 같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스펙으로 볼 수 없다, 특성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세로불에 한 면 접하는 거랑 세로불에 2면 접한 건 다른 거니까 그 정도까지는 이제 여기 보시면 반영을 해주는데, 뭐 광대로에 붙어 있는데 옆에 요만한 세로불 붙어 있다, 거의 영향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없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세로불은 각지로 안 봅니다. 세각불만 제외하고요. 이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4번이 있는데, 요거 동일 노선의 도로폭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도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 도로를 폭을 기준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도로가 있는데 이렇게 요렇게 한 번씩 이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여기 뭐 버스 정류장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 건데, 아니 예를 들어서 여기가 8m예요. 여기가 12m란 말이죠. 8m로 쭉 이어서 오다가 갑자기 조금 넓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이 도로 자체를 12m로 볼 수 있을까요? 잠깐 넓어진 것 뿐이잖아요. 여기를 지나갈 수 있는 자동차 통행량은 8m 수준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정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아까 다시 동일 노선의 도로폭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도로를 기준한다. 요거 돼 있죠. 8m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12m라는 거는 전체 통행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요. 네, 그거 말씀드리고, 자, 도로가 이런 경우도 있죠. 이게 지금 땅인데 도로가 아래 붙어 있고 위에도 붙어 있고, 옆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위아래 붙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당연히 각지로 봅니다. 각지로 본다. 이면 도로도 각지로 본다. 네, 뭐 그렇죠. 쉽죠, 여러분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요거를 중각지로 부르는 건데, 중각지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뭐냐면 보통 각지라고 하면 이런 거잖아요. 여기 우리 땅이에요. 이 땅에서 도로를 판단을 하는데, 아, 각지 여기랑 여기 도로 끼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이거를 두 개로 끼는 걸 보냐면, 차량이 요렇게
요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요렇게. 그러니까 이 땅의 가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각지로 봐주는 건데, 요거는 차량 통행이 요렇게 해서 요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랑 따지면 똑같이 도로 두 개 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사실 두 개가 아니라 한 개 끼고 있는 거야. 한 개. 요렇게 왔다 이렇게 오잖아요. 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 중각지는 각지로 보지 아니한다. 한 면으로 본다. 돼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는데, 자, 전면 도로의 폭이 요 폭 자체가 전면 도로의 폭이 승용차가 원활하게 교차할 수 있는 정도인 경우에는 각지로 본다. 이게 이렇게 된 이유는 한 대가 교호 갔다가 교호 온다라는 건데, 요게 두 대가 한 대가 이쪽으로 오고 한 대가 이쪽으로 왔을 때 서로 교차해서 지나갈 수 있다. 교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원활하게 교차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꽤 넓은 도로다라는 거고, 뭐 좀 안전하게 통과하려면 뭐 그래도 한 서로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각지로 봐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넓고 통행량이 많은 거니까.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 이게 중요해요. 고속국도면 고속도로. 그리고 국도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동차 전용 도로. 고속도로 거의 자동차 전용 도로죠. 예. 감정평가상 도로로 보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차량 통행을 얘기하고 있고, 넓었을 때 유리한 이유에 대해서, 왜 땅에 대해서 넓은 도로가 유리하냐, 차량이 많이 왔다 갔다 한다, 인도를 왜 포함하냐, 사람도 중요하다, 왔다 갔다. 근데 차량 진출이 불가능한 이런 데는, 그러니까 우리 땅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예요. 내 땅 바로 옆에 고속도로가 있어요. 뭐가 좋아요? 시끄럽기만 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고속도로 옆에 있는데 왔다 갔다 못 하잖아요, 당연히. 예, 막 쌩쌩 뭉기고 있는데 옆통으로 바로 빠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차량 진출이 불가능한 고속국도, 자동차 전용 도로 등은 도로로 보지 않습니다. 참 시험 문제 많이 나오겠죠. 예. 지금까지 이어진 지금 도로 얘기, 특성 얘기들은요,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시험에 참 자주 나오는데요. 너무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라서 지금 별표 안 해드리는 거 불가한 겁니다. 다 아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계단도로, 보행자도로, 유턴이 불가능한 막다른 도로는 한 단계 낮은 도로로 본다. 도로긴 도로인데 계단도로 되는 경우 있잖아요. 차는 못 가고. 보행자도로 막아놓고 사람만 왔다 갔다 하고 차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막다른 도로인데 뭐 유턴이 가능하면 좀 큰 걸로 보는데, 유턴이 불가능한 막다른 도로는 도로긴 도로인데 폭 그대로 봐주기에는 안 좋다란 말이죠. 그러면 한 단계 낮은 도로를 본다. 계단도로인데 8m예요. 세로잖아요 원래. 근데 세로 가로 본다. 보행자도로, 유턴이 불가능한 막다른 도로 6m인데 그럼 세로 가죠. 근데 막다른 도로다. 기본적으로 세로 불러본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좀 이따 뒤에 배울 건데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공적인 서류가 있어요. 토지의 그 법적인 제한에 대해서 뒤에 배우게 될 용도지역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기재된 공적인 문서, 공부라고 부르는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단 말이죠.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로 3류인 경우에는, 이름은 소로인데 내용으로 보면 폭 8m 미만인 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감정평가에서는요 세로 가로 봅니다. 소로 3류는 세로가,
자,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이 뭐냐면, 왜 도로를 만들 때, 도시나 군지역에서 도로를 만들 때, 도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제 내용을 정해놓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도로에 대한 구분을 또 하고 있어요. 우리 감정평가상 도로는 위에서 봤다시피 뭐 광대론이, 중론이, 소론이 해가지고 조금 크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기 이 도로를 만드는 이 기준에 따르면요, 그 소로도 소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로 한 면이 아니라 소로 1류, 소로 2류, 소로 3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소로 1류는 10에서 12m 사이, 소로 2류는 8에서 10 사이, 소로 3류는 8 미만, 6에서 8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소로 3류는 우리 감정평가상으로 오면 우리는 8m부터 소로를 보기로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8이 안 된단 말이죠. 6에서 8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소로 3류가 기존되어 있으면 말은 소로인데 실제로는 세로가다. 그래서 주의할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디 기재되어 있다?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공적 장부에 기정되어 있다. 공부에 기정되어 있다는 거죠. 가겠습니다. 계속. 그 뒤에 보시면 요 뭐 그림이 있고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아주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요 내용은 지금 공부하시면 조금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제가 이제 기본 강의도 하지만 이제 특강도 많이 하는데, 보통 특강의 내용이 보통 뭐냐면, 초창기 특강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뭐 공부 방법론이라던가 계산기 사용법 예, 뭐라던가 뭐 그 다음에 이제 삼방식에 대해서 좀 이제 뭐 한번 따로 설명드리는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거의 전 특강이 이제 조금 어느 수준 넘어가면 이제 심화 내용을 좀 다뤄드리는 특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직장 병행하시는 분들, 시간이 많이 없거나 아니면 이제 처음 공부하니까 너무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일단 기본 강의만 좀 들으시면 되겠고, 뭐 시험에 합격하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 이제 좀 연차도 좀 되시고, 공부 연차가, 그리고 고득점을 노려볼 수 있는 실력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심화 내용을 들으시면 좋거든요. 혹은 이제 뭐 초년차에 공부 좀 하시다가 나 이제 좀 이제 이해도가 높아졌다 한다 그러면 이제 특강 들으셔가지고 더 어려운 거 배우시고. 그래서 이 내용은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특강에서 보통 다뤄드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번에 보지 마시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특수한 케이스라서 그래요. 자, 우리 이제 도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은 그 토지의 모양이 형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자, 우선 정방형. 네모 반듯한다. 근데 정사각형. 가로 세로 똑같다는 건데, 현실에서 가로 세로가 완전 똑같긴 힘들겠죠. 그래서 10%까지는 이제 괜찮아요. 그래서 정사각형 모양인데 그 가로 세로 길이 자체가 10%까지 범위 안에서 이제 들어오는 토지. 그 다음은 장방형. 요거는 가로, 세로, 가로 장방형, 세로 장방형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정사각형은 아닌데 사각형. 가로로 도로를 기준해서 가로를 길면 가장형, 세로를 길면 대장형. 한쪽이 긴, 한 변이 긴 걸 얘기하는 거죠. 장방형 토지인데 넓은 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에 향후 있는 토지, 좁은 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에 향후 있는 토지. 가로, 세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은 사다리형. 사다리꼴 모양이죠. 네, 여기 보시면 되겠고, 부정형. 말 그대로 형상이 정형이 아니다. 불규칙한 토지. 삼각형 모양 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뭐 이상한 말이 있어요. 최소 외접 사각형 기준에서 3분의 1 이상 뭐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죠. 조금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부정형은 모양이 아주 안 좋은 땅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자루형 있는데, 자루형은 말 그대로 자루형 모양 땅을 얘기하는 거죠. 출입구가 자루처럼 좁게 생겼거나
삼각형인데 거꾸로 된 삼각형 있잖아요. 도로 기준에서 거꾸로 된 역삼각형. 그것도 자루형. 이렇게. 출입구가 자루처럼 좁게 생겼거나 토지. 역사다리형도 포함. 네. 이런 땅들을 의미합니다. 밑에 그림이 있거든요. 예, 정방향 아까 가로 세로 10%씩까지 정사각형, 가로 장방형, 세로 장방형, 사다리형. 자루형은 요런 땅, 자루형. 자루형. 요렇게 돼 있다? 약간 자루형에 가까운 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부정형 같은 경우는 네, 부정형 뭐 이런 땅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되겠는데, 아까 이제 뭐 최소 외접 사각형 3분의 1 이런 내용이 좀 있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자, 요겁니다. 요 내용인데 사실 요게요, 오래된 내용이 아니라 얼마 전에 들어왔어요. 예전에는 아까 봤다시피 뭐 삼각형 토지, 역삼각형 토지 이런 게 다 구분이 다 되어 있었거든요. 그거를 한 2년 전 정도에 싹 통합을 해가지고 새로 정리를 했는데, 삼각형이란 건 없애고 삼각형 중에서 일부는 사다리형, 일부는 부정형, 역삼각형 중에서도 일부는 사다리형, 일부는 뭐 사다리형 갈 수도 있고, 일부는 부정형 갈 수도 있고, 일부는 또 이제 자료형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더 단순화시켰는데, 그러면 이 사다리형이랑 부정형이랑 제가 아까 그려드린 것처럼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사다리형인지 부정형인지 애매한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때 구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기준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이게 땅이 있어요. 이게 노란색이 땅 모양인 거예요. 요거 땅 모양 기준에서 사각형 꼭지점 기준을 해가지고 사각형 한번 쳐봅니다. 쳐보면 손실 면적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 면적 말고 나머지 면적 있잖아요. 사각형 수를 쳤는데 요 땅 기준 했을 때 사각형 좀 쳐보면 땅 면적이 존재하고 아닌 면적이 존재하는데, 이 아닌 면적인 손실 면적이 보시면 아까 3분의 1이 넘으면 이상이죠. 3분의 1이 넘으면 부정형으로 보고, 그럼 3분의 1이 안 되면 3분의 1이 안 되면 사다리형 간다는 거죠. 박스를 쳤는데, 예, 이렇게 박스를 쳤는데 요 면적이 전체 면적 중에서, 전체 요런 면적 중에서 쭉 면적이 있어요. 면적에서 손실 면적이 3분의 1이 넘는다. 반대로 말해서 유효 면적이 3분의 2가 넘어가면 사다리형, 3분의 2가 안 된다 유효 면적이, 그러면 부정형 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서, 요게 이제 그 문제에서 간단하게 그림을 주고 여접사각형을 이렇게 친 다음에 요거 사이즈를 딱 준단 말이죠. 이거 사다리형이게 부정형이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죠. 예, 그거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최소 외접 직사각형이란 표현 자체가 요거 테두리 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말만 보면 어려워 보이는데 별건 아니죠. 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 자, 1단지인 토지는 1단지 전체 형상을 기준으로 항상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1단지라는 건 뭐냐라는 건데요. 1단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자, 땅이 이렇게 있는데, 땅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내가 한 개 더 갖고 있어요. 이렇게 2개 가지고 있어요. 도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우리 땅이 지금 이건데 여기에 건물이 내가 요렇게 지어놨어요. 이렇게 건물이 하나인데 두 필지를 밟고 있어요. 그럼 이 두 필지는 뭐죠? 한 개로 쓰는 거잖아요. 이 건물 기준에 쓸 때 한 개로 쓰는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1단지라고 부릅니다. 1단지라고 불러요. 하나의 단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특성 판단할 때요. 자, 형상 판단할 때. 요거 하나로 보면 정방형이죠. 정방형처럼 보이죠. 두 개면 장방형이죠. 도로를 제가 조금 약간 불분명하게 그렸는데 조금 다시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서측에 붙은 도로는 요런 이제 폭인데 지금 요런 폭인데 아래쪽에 붙은 도로가 이 정도로 넓다. 예를 들어서 이게 더 넓죠? 그러면 도로가 여기 주된 도로잖아요. 주된 도로 기준 한다는 거거든요. 주된 도로 기준 했을 때 뭐 여기가 지금 12m고 여기가 지금 8m다. 아래쪽은 중로, 남측은 중로, 서측은 소로, 중로, 각지, 그리고 형상은 주된 도로 기준에서 가장형. 하나로만 보면 얘는 중로 각지의 정방형, 얘는 중로 한 면의 정방형이 되는 건데 하나의 건물의 부지가 되는 1단지다 보니까 통째로 얘든 하나로 봐서 중로 각지의 가장형이다라는 거예요. 1단지 토지는 1단지 전체 형상 기준으로 형상을 판단한다. 아시겠죠? 1단지라는 내용은 정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지금 처음 설명드렸어요. 또 뒤에 나올 텐데 계속 설명드릴게요. 자, 맹지인 경우가 있어요. 맹지인 경우에는 인근 도로 방향 기준한다. 맹지는 도로 안 붙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얘는 모양이 이렇게 보면 가장형, 끼로 세장형인데 어디로 볼 거냐? 아, 이쪽에 도로가 붙었으니까 가장 가까운 도로 방향으로 본다 그러면 얘는 해장형이구나. 뭐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여기 설명 계속 했던 건데 둘 이상의 도로가 인접한 경우에는 주된 도로 방향 기준. 보통 주된 도로는 더 넓은 도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중로랑 서로 붙어있는 당연히 중로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겠죠. 주된 도로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요 도로 기준에서 세장형이 아니라 요 도로 기준에서 가장형이 된다. 혹시 이거 약간 어려워하시는 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적어 놓으면 요거 1단지라서 요거 중로 각지 가장형이 답이다 라는 거예요. 됐죠? 네. 사다리형과 부정형 구분했었고,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가각정리라는 게 있어요. 가각정리. 우리 사거리 가보면 이게 통행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부분에 도로 부분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가각정리라고 하는데 요렇게 요 가각정리는 여기 어쩔 수 없이 지금 도로 부분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지인 토지가 가각정리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가각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거 그냥 보면 이거 조금 그러니까 사다리형인가 싶은데 사다리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가장형이라는 거죠. 주도로 기준에서 가장형. 주도로가 여기면 세장형. 사다리형은 아님. 네. 자, 지세 보겠습니다. 지세 보면 우리 여기 자
결국 이제 경사를 얘기하는 건데요. 경사. 저지, 평지, 저지, 평지, 완경사지, 극경사지, 고지. 일단은 평지는 오케이. 평평한 땅이네. 평평한 땅. 근데 뭐 기준에서 평지냐?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 지세와 비교했을 때 높이가 비슷하거나 경사가 미미한 토지. 요거 간선도로라는 표현 또 처음 들으실 수 있는데, 그 시내버스가 지나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간선도로 기준에서 봤을 때 평평한 토지, 경사가 있어도 살짝 있는 토지까지 평지로 본다. 자, 그럼 저지는 뭐죠? 이런 간선도로 기준했을 때 현저히 낮은 지대, 확 밑에 있는 땅, 도로보다 확 밑에 있는 땅. 자, 완경사지, 경사지인데 완만한 경사다. 완만한 경사. 근데 완만한 경사라는 걸 그냥 말로 표현하면 좀 애매하니까 정해놓은 게 있죠? 15도입니다. 15도 이하. 자, 15도 이하. 이하야, 이하? 15도 포함인 거예요. 완경사지는 15도 포함. 아까 도로 볼 때도 80, 25 있었잖아요. 8m가 뭐냐 이렇게 나오지 9m라고 잘 안 물어봐요. 8m를 너는 세로인 줄 아냐? 그쵸? 혹시 세로가로 착각할 수 있잖아요. 8m 초가라고 외우면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5도를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15도는 완경사다. 15도가 넘는다. 급경사지. 급경사지. 그리고 15도 넘는 정도가 아니라 저 위에 있는 간선도로 여기 있는데 뭐 약간 산동네 이런 거 약간 고지라는 거예요. 현저히 높은 지대. 이렇게. 당연히 이제 평지가 제일 좋은 땅이고 완경사지가 약간 그 다음 느낌이고 저지랑 급경사지 현저히 낮은 정도. 경사 정도 따라 다를 수 있고 고지는 약간 가장 안 좋은 느낌. 네. 정말 접근하기 힘들어 보이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아까 간선도로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요거 보시면 되겠고, 자, 뭐 간선도로 얘기도 여기 있죠. 그래서 대중교통 수단이 1일에 그래도 한두 번 이상 통과하는 도로는 안 되고 더 이상 일반적으로 그냥 시내버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는 간선도로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고조의 구분까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위까지 설명드리고 좀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방위 뭐 잘 아시잖아요. 뭐 북향이냐 남향이냐라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뭐 북향이든 남향이든 동향이든 서향이든 북동향이든 남동향이든 간에 뭘 기준해서 향을 판단하는 거냐라는 건데, 자, 일반적인 대지 같은 경우는 도로 기준에 판단하는 거예요. 도로 기준에서 도로를 지금 서쪽으로 보고 있잖아요. 서쪽에 붙었다. 서향. 동쪽에 붙었다. 동향. 이렇게. 그러면 편하죠? 도로가 남쪽에 있으면 남향. 북향에 있으면 북향. 도로가 북쪽에 있으면 북향. 땅 얘기입니다. 땅 얘기. 뭐 건물까지 들어오면 좀 애매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 그까지는 생각하지 않기로 해요. 뭐 도로는 남쪽에 있는데 우리 거실 창문은 북쪽에 있다. 뭐 아파트 같은 경우면 그러면 당연히 거실 창문 기준해야 되는 거니까 북향으로 볼 수 있긴 한 건데, 그렇죠? 남쪽에 내지 북쪽에 있을까? 그래서 땅에 대한 향을 판단할 때는 도로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도로 기준. 임야면 이제 보통 옆에 있는 산 얘기하는 산. 산 얘기를 할 때 임야의 판단 향인데 요거는 이제 경사도 기준에서 경사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어디냐. 이 서쪽으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잖아요. 서향으로 본다라는 거죠. 주된 경사 방향, 임야. 뭐 요렇게 지금 이제 이해가 또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이어지는 게 용도지역인데 확 내용이 바뀌죠. 10분 쉬는 시간 가지고 세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